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커리어 우먼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말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매일 아침 호텔 로비에 들어설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일터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곳이 기적의 땅이자 죽어가던 제 인생을 다시 숨쉬게 만든 공간이기 때문이죠. 제 목에는 사계절 내내 얇은 스카프가 둘러져 있습니다. 화장을 지우면 오른쪽 얼굴과 어깨에 붉고 울퉁불퉁한 화상 흉터가 훈장처럼 남아있어요. 예전에는 이 상처가 죽기보다 싫어서 거울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캄캄한 방 안에 저를 가두고 울기만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상처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귀한 인연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은 제 인생 이야기, 그리고 불길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2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었어요. 가난한 달동네에서 살았지만 제 눈은 언제나 저 높은 곳, 화려한 호텔을 향해 있었죠. 어릴 적 TV 드라마에서 우연히 본 호텔리어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복을 입고 유창한 외국어로 손님을 응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 세상 누구보다 멋져 보였어요. 엄마, 나 나중에 커서 꼭 호텔리어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 줄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식당 주방 일을 하며 저를 홀로 키우신 엄마에게 저는 유일한 희망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엄마는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면서도 제 성적표만 보면 힘든 줄을 모르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또 1등 했어? 장하다 내 새끼. 네가 내 로또고 보물이다. 가난이 싫어서, 그리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저는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에 있는 대학의 호텔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 생활도 치열하게 했습니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죽어라 공부만 한 건 아닙니다. 저 같은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주말이면 달동네 공부방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고민도 들어주는 선생님 역할을 했죠. 그곳에서 유독 저를 따르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슴처럼 큰 눈망울을 가진 6살 배기 남자아이였죠. 누나, 선생님! 아이는 공부방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제 다리에 매달리곤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사는 낡은 빌라 바로 옆집에 살고 있더군요. 게다가 저처럼 편모 가정이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느라 밤 늦게야 집에 들어오곤 했어요. 도연아, 엄마 아직 안 오셨어? 누나네 가서 밥 먹을래?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데려와서 따뜻한 밥을 먹이고 동화책을 읽어주고는 했죠.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는 아이가 꼭 어린 시절 제 모습 같아서 마음이 쓰였거든요. 아이 엄마는 그런 저에게 늘 고마워했습니다. 학생, 매번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도연이가 저를 잘 따라서 저도 자꾸 챙겨주게 되네요. 아이도 저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하루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삐뚤빼뚤하게 쓴 카드를 건네기도 했죠. 누나, 늘 나를 챙겨줘서 고마워. 엄마 말 잘 듣고 책도 많이 읽는 멋진 어린이가 될게. 그 카드를 읽는데 저도 모르게 빙긋 웃었습니다. 아이의 따스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제 대학 생활은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공부하랴, 아르바이트하랴, 공부방 봉사활동하랴 정신이 없었죠. 바쁘게 산 덕분인지 졸업 후에는 국내 굴지의 특급 호텔에서 바로 인턴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친구들과 통화하실 때마다 제 자랑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우리 딸 이번에 졸업하잖아. 수석이라 대표로 상도 받는데 취직도 벌써 했다니까. 엄마의 얼굴에 핀 웃음꽃을 보면서 저 역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참 잔인하더군요.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영하의 날씨에 잔뜩 웅크리고 잠이 들었는데 어딘가에서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불! 2층에 불 났어요! 갑작스러운 비명소리에 놀라 방문을 열어보니 복도는 이미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여 밖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어요. 엄마, 불 났어. 빨리 나가야 해. 저는 주무시던 엄마를 흔들어 깨워서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2층 복도 끝이라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건물 밖으로 나오니 이미 낡은 빌라 전체가 화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깨진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고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고 있었죠. 주민들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민영아, 너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엄마, 난 괜찮아. 엄마는? 뒤늦게 엄마와 저는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 귓가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살려주세요. 뜨거워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거든요. 고개를 들어보니 불길이 치솟는 옆집 작은 방 창문 틈으로 아이의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도연아! 그제야 저는 불길이 어느새 옆 건물로 번진 걸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저기 있어요. 아이가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제가 소리쳤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서 아무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으로 길이 얼어붙어서인지 소방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대로 두면 아이가 질식하거나 타 죽을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오직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민영아, 안 돼. 가지 마. 위험해. 엄마가 사색이 되어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입고 있던 외투에 누군가 갖다 놓은 물을 끼얹었어요. 그리고는 젖은 옷을 뒤집어 쓴 채 다시 불타는 건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도연아, 누나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매캐한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열기가 폐를 찔러 기침이 터져나왔어요. 계단은 이미 불바다였고 천장에서는 불붙은 자재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기다시피 해서 간신히 아이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지만 안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가구들은 불타고 있었고 열기 때문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도연아, 어딨어? 누나, 여기 장롱 옆에. 저는 안방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아이 엄마는 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아이 역시 연기를 많이 마셨는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아, 정신 차려. 누나 왔어. 저는 얼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 쪽에서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탈출구가 막히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둘 다 죽을 판이었어요. 저는 물에 젖은 제 손 외투를 벗어 아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감쌌습니다. 도연아, 누나 꽉 잡아. 눈 감고 절대 뜨면 안 돼. 알았지?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웅크린 채 출구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때 불붙은 방문과 천장의 대들보가 제 등 뒤를 덮쳤어요. 살타는 냄새와 함께 끔찍한 고통이 등과 어깨 그리고 오른쪽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마치 불에 달궈진 인두로 지지는 듯한 고통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여기서 쓰러지면 저도 아이도 끝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어요.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불길 위를 구르고 기어서 필사적으로 현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을 굴러 건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시원한 밤 공기가 느껴졌어요. 여기요! 사람 나왔어요!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소방관의 품에 안기는 것을 느끼며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품에 안긴 아이의 온기를 확인하면서요.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은 불에 대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엄마가 제 손을 잡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고 내 새끼, 이 불쌍한 것을 어쩌면 좋아. 얼굴이, 그 고운 얼굴이 다 망가져서는. 엄마의 절규에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아주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지옥 같은 통증보다 더 무서운 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겨져 처음으로 거울을 보게 되었어요. 붕대를 풀던 간호사도 차마 제 눈을 마주하지 못하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들어 얼굴을 비춰본 순간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오른쪽 이마부터 볼, 턱, 그리고 목덜미까지 붉게 일그러지고 녹아내린 흉측한 화상 자국이었어요. 머리카락은 다 타버려서 흉하게 잘려나갔고 뽀얗던 피부는 괴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호텔리어를 꿈꾸며 매일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던 내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아 짐승 같은 신음만 토해냈습니다. 거울을 집어던지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어요. 도연이는 살았어? 무사한 거야? 진정제를 맞고 겨우 정신을 차린 후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 그 아이는 살았다. 네가 속옷으로 감싸 안은 덕분에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멀쩡하단다. 아이 엄마는? 문득 안방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던 아이 엄마가 떠올랐어요. 제 물음에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죽었어. 밖으로 끄집어냈을 때 이미 심장이 멈춰 있었다더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나뿐인 엄마가 죽었다니. 그럼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도현이는 지금 어디 있어? 애 엄마 장례 치르고 바로 보육원으로 보내줬다더라. 맡아줄 친척이 없던 모양이지.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구했는데 그 아이마저 고아가 되고 말았다니. 제 희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날의 화재로 저는 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수석 졸업의 영광도, 친구들의 축하도, 학사모를 던지며 찍으려던 사진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졸업 후 가려던 호텔 인턴십도 당연히 취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료 때문에 입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화로 입사 포기를 알리던 날,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그저 아이를 구했을 뿐인데, 왜 내 꿈까지 불타버려야 하는 건지 세상이 원망스럽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퇴원 후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단절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게 싫어서 커튼을 두 겹 세 겹 치고 깜깜한 어둠 속에 웅크려 지냈어요. 거울은 모두 신문지로 가려버렸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게 죽기보다 싫었으니까요. 아이를 구한 걸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화상의 고통과 거울 속의 낯선 얼굴을 마주할 때면 저도 모르게 악마 같은 생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그냥 도망칠 걸. 왜 바보같이 뛰어들어서 내 인생을 망쳤을까? 그런 후회를 거듭했죠. 그러다가도 이내 아이는 살았으니까 됐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저런 생각이 오갔어요. 그렇게 1년 넘게 방구석 폐인이 되어 시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제 방문 앞에 밥상을 차려두고 소리 없이 울다 가시곤 했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엄마의 한숨소리가 문틈으로 들려올 때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삿입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더군요. 엄마 혼자 식당 일을 버티기엔 제 병원비로 생긴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아니, 죽지 못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번듯한 직장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면 뭐든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면접을 보러 가면 흉터를 본 사장님들이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안 돼요, 안 돼. 손님들 밥맛 떨어져요. 아가씨,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 가게 이미지도 생각해야지. 사람들의 시선은 불보다 더 뜨겁게 제 상처를 헤집었습니다. 명문대 졸업장도, 수석 입학의 영광도 일그러진 얼굴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텅 빈 대형 빌딩의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쓸었어요. 늦은 밤 야근하는 직장인들과 복도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벽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그저 못 들은 척 대걸레질만 묵묵히 했습니다. 낮에는 식품 공장으로 향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생복과 마스크로 꽁꽁 싸매야 하는 공장은 역설적이게도 제게 가장 편안한 도피처였습니다. 뽀얀 밀가루 반죽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저는 기계처럼 손을 놀렸습니다. 뜨거운 오븐 열기가 훅 끼쳐올 때마다 20년 전 그날의 불길이 떠올라 숨이 턱 막히곤 했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아니,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해야만 생활비를 벌고 빚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얼굴 없는 유령처럼 2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사이 친구들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 소식을 건너 들을 때마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죽여 울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평생 이렇게 어둠 속에서 살다가 죽겠구나. 그렇게 체념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제가 끝내 놓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어 공부였어요. 새벽 4시 고된 빌딩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면 저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 달아빠진 영어 사전과 이제는 골동품이 되어버린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어요. 이어폰을 꼽고 원어민의 발음을 따라할 때면 신기하게도 지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에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했어요. 영어를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나서는 일본어에 중국어까지 공부했습니다. 누군가는 미련하다고 했을 겁니다. 얼굴이 그 지경인데 호텔리어는커녕 식당 서빙도 못하는데 외국어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저도 알았습니다. 이 공부가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외국어를 말하는 그 순간만큼은 과 수석을 놓치지 않던 당당한 대학생이자 미래의 총지배인을 꿈꾸며 눈을 반짝이던 23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외국어 공부는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혹시 모를 기적을 기다리는 저만의 기도였습니다. 언젠가 기적이 일어나서 내 얼굴이 예전으로 돌아온다면, 혹은 누군가 나의 겉모습이 아닌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다면, 그때는 꼭 준비된 모습으로 서고 싶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죠. 그렇게 저는 낮에는 공순이로, 밤에는 학생으로 이중 생활을 하며 버텼습니다. 엄마는 저보다 더 치열하게 사셨어요. 내 죄다. 내가 못나서 귀한 딸 얼굴을 저렇게 만들었어. 엄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제가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걸 뜯어 말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돈이 없어서 성형수술을 못 시켜준다는 미안함이 엄마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쉬지 않으셨어요.
아침에는 식당 주방 보조로, 낮에는 남의 집 파출부로, 저녁에는 건물 계단 청소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습니다. 엄마, 제발 좀 쉬어. 그러다 병나면 어떡해. 아니야, 나 아직 쌩쌩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우리 딸 피부 이식 수술 시켜주지. 나 죽기 전에 너 시집 가는 거 꼭 보고 갈 거야. 엄마는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몸 챙길 돈은 아끼면서 제 수술비 통장에는 돈이 생길 때마다 저축하셨어요. 어쩌면 엄마에게는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는지도 모르죠. 제가 외국어 공부에 매달린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무리한 노동은 결국 탈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엄마가 현관에서 쓰러지셨어요. 엄마 왜 그래? 정신 좀 차려봐. 놀라서 뛰어가 보니 엄마가 식은땀을 흘리며 다리를 움켜쥐고 계셨어요. 엄마를 모시고 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다 못해 뼈끼리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통증이 산통보다 심했을 텐데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파스를 밥 먹듯 붙이면서도 저에게는 그냥 좀 쑤신다며 내색 한 번 안 하셨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나요? 약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미 관절이 다 망가졌어요.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걷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양쪽 무릎 수술비에 입원비,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대략 1,500 정도는 예상하셔야 합니다. 1,500이라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저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엄마가 제 수술비로 모아놓은 쌈짓돈도 500만 원이 전부였어요. 게다가 그 500만 원조차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안 한다. 수술 안 해. 내 다리 고칠 돈 있으면 네 얼굴이나 고쳐. 난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안진뱅이로 살아도 괜찮아. 엄마,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엄마가 걷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자식 얼굴만 걱정하다가 정작 당신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줄은 몰랐던 엄마를 생각하니 너무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을 찾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상담원 앞에 앉았을 때 저도 모르게 절박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저 대출을 좀 받고 싶은데요. 부모님 수술비가 좀 급해서요. 네, 고객님, 직장은 다니시나요? 재직증명서랑 소득금액 증명원 있으세요? 직원의 물음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청소 용역 업체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저에게 그런 서류가 있을 리 만무했죠. 그게 제가 지금 일용직이라서 서류는 없는데요. 통장에 매달 입금된 내역은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1금융권 신용대출은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장에 다니시거나 본인 명의의 담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이 안 되시면 대출 진행이 어렵습니다. 직원의 사무적인 거절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발요, 엄마가 걷지를 못하세요. 수술만 하면 되는데 제가 이자는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낼게요. 네? 매달려도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내가 못나서, 내가 숨어 사느라 번듯한 직장 하나 없어서 우리 엄마 수술도 못 시켜드리는구나.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른 은행도 가봤지만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일용직인 저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결국 남은 건 사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이자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사채 말고 다른 방도는 없을까? 저는 인터넷을 뒤적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공고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한 대형 호텔의 현장직 대규모 채용 공고였죠. 호텔의 이름을 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20년 전 합격 통보를 받고도 가지 못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공고문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단어를 보고 멈칫했어요. 블라인드 채용. 나이, 성별,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진도 붙이지 말라는 안내 문구가 이어졌습니다. 큰 호텔답게 복리후생도 좋았어요. 4대 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줬고 직원 및 직계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사내 대출도 가능했습니다. 모집하는 분야에 객실 정비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비록 제가 꿈꾸던 호텔리어는 아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정규직만 되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니, 회사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엄마의 무릎을 고쳐드릴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흔든 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진을 붙이지 않는다면 면접까지 갈 수 있었어요. 게다가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청소직이라면 흉측한 얼굴을 가진 저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어요. 결국 저는 20년 만에 용기를 내서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학력란에 호텔 경영학과 수석 졸업이라는 글자를 적어 넣는데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제 과거이자 훈장 같았던 이력이 이제는 청소부 지원서에 쓰이는 현실이 씁쓸하기도 했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유행 지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흉터난 얼굴을 스카프로 칭칭 감았어요. 눈만 내놓은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스카프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으리으리한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은은한 향기, 부드러운 음악,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20년 전 제가 꿈꾸던 바로 그 세상이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지나가는 호텔리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짜릿했어요. 나도 저 옷을 입을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밀려왔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건 꿈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당장 엄마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대기실은 수많은 지원자로 북적였습니다. 이번 채용이 대규모 현장직 공채라 그런지 20대의 젊은 취업 준비생들부터 저 같은 중년 여성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한 남자 지원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청년이었죠. 누가 봐도 호텔리어에 딱 어울리는 외모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무엇이 그리 불안한지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문득 20년 전 첫 면접을 보러 갔던 제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청심환을 먹고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물만 들이켰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생수 한 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청년에게 건넸어요. 저기 목마르시죠? 이것 좀 드세요. 청년은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스카프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제가 이상해 보였을 텐데도 청년의 눈빛에는 거부감이 없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인상이 참 좋으셔서 꼭 합격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호텔 면접 볼 때 엄청 떨었었거든요. 제 말에 청년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물을 받았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맑고 선한지 보는 사람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얼굴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툴고 면접은 처음이라 너무 떨려서요. 감사합니다, 누님. 누님이라는 호칭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청년의 맑은 눈동자를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45번부터 50번 면접장으로 들어오세요.
진행 요원의 우렁찬 목소리에 저와 청년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스카프를 한 번 더 단단히 여미고 옷 매무새를 다듬었어요. 파이팅해요, 우리. 청년이 작게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접자들과 함께 면접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은 3명의 면접관들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참가자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마스크와 스카프로 꽁꽁 싸맨 제 얼굴을 보고는 멈칫했어요. 그런 반응을 마주하니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45번 지원자님, 본인 확인을 위해 쓰고 계신 마스크와 스카프를 좀 벗어주시겠습니까? 면접관의 건조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마스크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을 감싸고 있던 스카프를 풀었어요. 그 순간 면접장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각거리는 펜소리도 종이를 넘기는 소리도 멈췄어요. 3명의 면접관은 약속이라도 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을 떠올리자 머릿속이 아찔해졌어요. 오른쪽 얼굴부터 목덜미까지 붉게 엉겨붙은 화상자국은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가운데 앉은 면접관이 혀를 차며 펜을 딱 내려놓더군요. 그러더니 제 이력서를 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참. 45번. 아니, 김민영 씨. 면접관은 제 번호가 아닌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며 면접관을 바라봤어요. 아무리 사진 없는 블라인드 채용이라지만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호텔 일이라는 게 뭡니까? 서비스 아닙니까? 객실 정비를 하다가 손님이라도 마주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손님들이 놀라서 컴플레인 걸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면접관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면접관도 거들더군요. 이력서 보니까 과거엔 호텔 경영학 전공하셨네? 그럼 호텔 생리를 잘 아실 텐데 본인 욕심만 차리려고 지원하신 건가요? 우리 호텔 이미지도 생각해 주셔야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엄마 수술비 때문에 살기 위해 나온 자리였지만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일할 때는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겠습니다. 손님들 눈에 띄지 않게 그림자처럼 일하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답답하시네. 청소하다 보면 땀나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는 건데. 됐습니다. 더 들을 말도 없겠네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역시 세상은 변하지 않았구나. 내 흉터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구나. 그런 생각에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면접은 이어졌지만 어떤 면접관도 저에게 질문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어서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그래서 이 지옥 같은 면접장을 빠져나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는 지원자는 손을 들어주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까 제가 물을 건네주었던 그 청년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면접관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청년을 바라보았죠. 훤칠한 키에 수려한 외모, 그리고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면접 내내 칭찬을 받았던 지원자였기에 면접관들의 태도는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요, 46번 지원자, 얘기해보세요. 청년은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면접관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긴장하던 모습과 달리 단호하고 힘이 있었어요. 아까 면접관님들께서 이분의 상처를 두고 호텔 이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손님들이 놀랄 거라고요.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비스직이니까요. 주제 넘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이분의 상처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으로 보이니까요.
청년의 말에 면접관들이 술렁였습니다. 그 사이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분의 상처는 본인의 찬란했던 꿈과 맞바꾼 영광의 상처입니다. 순간 면접장 안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았어요. 20년 전이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빌라 2층에 6살짜리 꼬마가 갇혀 있었어요. 아이 엄마는 이미 연기에 질식해 쓰러진 상태였죠. 아이는 불길 속에 고립되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타게 소리쳤죠. 하지만 그 누구도 불길 속으로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모두가 무서워서 머뭇거릴 때 한 여대생이 물에 젖은 옷을 뒤집어 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물길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대생은 불길 속에서 아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고 나왔습니다. 무너지는 천장과 불기둥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내면서요. 덕분에 아이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았지만 그 여대생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청년은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지원자들은 물론 면접관들까지 모두 숨을 죽인 채 청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를 구한 여대생이 바로 이분입니다. 저는 이분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 아이고요. 청년의 고백에 곳곳에서 숨을 집어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이 청년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어느덧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누나, 저 도연이에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라니. 20년 전 제 품에 안겨 바들바들 떨던 그 작고 여린 아이가 이렇게 훤칠한 청년이 되어 내 앞에 있다니 믿기지 않는 현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이니? 정말 너야? 네, 저예요. 너무 늦게 알아봐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누나. 면접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독서를 퍼붓던 면접관들도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심지어 진행 요원들마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청년은 흐르던 눈물을 쓱 닦아내고는 저를 향해 날선말을 쏟아내던 면접관들을 바라봤습니다. 면접이라지만 말씀이 너무 심하셨습니다. 이분에게 사과를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청년의 말에 면접관들의 표정이 머쓱해졌어요. 방금 전까지 실적과 나이만 따지며 몰아세우던 분위기가 뜻밖의 재회로 인해 찬물을 끼얹은 듯 숙연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한 면접관이 헛기침을 하며 어색하게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저희는 그저 업무 적합성을 따지다 보니. 면접관은 말끝을 흐리더니 난처한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면접관들도 민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 했죠. 아무튼 저희가 좀 지나쳤던 것 같네요.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말이 너무 날카로웠다면 사과드리죠. 미안합니다. 네, 저희도 압박 면접을 하다 보니 감정적으로 대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인간 대 인간으로서 미안함을 전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저 실수한 사람들의 머쓱함만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꽉 막혀있던 가슴이 조금은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접관님들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렇게 면접은 끝이 났습니다. 지원자들은 면접관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면접장 문을 나섰어요. 복도로 나오자 비로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면접장을 빠져나온 저와 청년은 복도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아니면 20년의 세월이 주는 무게 때문인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참 만에야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죄송해요, 누나. 저 때문에 누나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만 잘 살았네요. 정말 죄송해요. 청년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아니야, 그런 말 마. 네가 이렇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나는 보상 받은 거야.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마워, 도연아. 제 말에 청년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화상으로 엉망이 된 제 얼굴을 보고는 거듭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누나가 얼마나 다쳤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모든 게 정신없이 흘러가서 정말 죄송해요. 너 그때 겨우 6살이었잖아. 모르는 게 당연하지.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때 불길 속으로 뛰어든 건 온전히 내 선택이었잖아. 그래도 그 일 때문에 누나 꿈이 무너진 거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오열하는 청년을 보고 있자니 저도 울컥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인연이었습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상처 위로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 청년은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고 직후 보육원에 갔다가 운 좋게 미국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양부모님은 사랑이 많은 분들이셨고, 덕분에 청년은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었다고 해요. 입양 가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뭐 이름 말고도 많은 게 바뀌었죠.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 알아봤는지 얘기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누나가 물을 건네줄 때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그러다 면접장에서 김민영이라는 이름을 듣고 호텔 경영학과 졸업이라는 이력까지 듣고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청년은 면접장에서의 일이 떠올랐는지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면접관들이 누나한테 함부로 말하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나서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청년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나 때문에 누나 인생이, 꿈이 망가졌는데 여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다 내 선택이었어. 넌 잘못한 거 하나 없으니까 더는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마. 저는 그런 청년을 다독였습니다. 저와 청년은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울고 웃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청년은 엄마 수술비 때문에 호텔에 지원했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도울게요. 어머니 수술비도 제가. 아니야,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너도 이제 막 한국 들어와서 자리 잡아야 하는데 그런 부담을 줄 수는 없어. 저는 청년의 도움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만간 밥 한 끼 먹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비록 취업은 실패했지만 파마에서 구해낸 아이가 저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신께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맞이하셨어요. 퉁퉁 부은 무릎을 주무르며 딸이 오기만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왔니? 면접은 잘 봤어? 어? 응, 면접관님들이 다 친절하시더라. 저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면접장에서의 소란을 차마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가 속상해 하실 테니까요. 그래, 실은 내가 간밤에 좋은 꿈을 꿨거든. 우리 딸 꼭 잘 될 거야. 기다려보자. 엄마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엄마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하나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그렇게 막막함 속에서 3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영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여기 호텔 인사팀입니다. 잠깐 호텔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인사상무님께서 김민영 씨와 46번 지원자분을 따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인사상무님이 왜? 혹시 면접장에서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책임을 물으시려는 건가? 덜컥 겁이 났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다시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청년이 와 있었어요. 우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며 안내된 임원실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중후한 인상의 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호텔의 인사총괄 상무였어요.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시죠. 상무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뜻밖의 사과부터 건넸습니다. 먼저 지난번 면접장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호텔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는 편견 없이 인재를 뽑자는 것인데 면접관들이 지원자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받고 제가 다 부끄러웠습니다. 저와 청년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상무님은 그 사이 책상 위에 놓인 제 이력서를 집어들었어요. 김민영 씨, 제가 이력서를 꼼꼼히 다시 봤습니다. 호텔 경영학과 수석 졸업에 공백기가 있긴 하지만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객실 정비직에 지원하기에는 스펙이 너무 아깝더군요. 뜻밖의 말에 저는 긴장한 표정으로 상무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흉터 때문이었습니까? 저는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삶을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화재 사고 이후 숨어 지냈던 세월, 하지만 꿈을 놓지 않고 밤마다 외국어를 공부했던 시간, 엄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기를 낸 사연까지 덤덤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자꾸만 떨렸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상무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민영 씨, 우리 호텔에 필요한 인재는 매끈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고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고객을 위해, 아니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따뜻한 가슴, 그리고 20년 동안 어둠 속에서도 실력을 갈고 닦은 끈기,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진짜 서비스 정신입니다. 상무님은 서류에 서명을 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괜찮으시다면 김민영 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겠습니다. 단, 객실 정비직은 아닙니다. 네? CS팀으로 발령내겠습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외국인 VIP 고객들의 예약을 관리하고 컴플레인을 해결하는 업무입니다. 김민영 씨의 탁월한 언어 능력과 따뜻한 마음씨라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호텔의 핵심 브레인이 되는 자리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어요. 청소부가 아니라 제 전공과 능력을 인정받는 자리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상무님은 그 사이 청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우 씨, 용기 있는 행동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그 패기, 우리 프런트 데스크에 딱 필요한 인재입니다. 김진우 씨도 합격입니다. 청년과 저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20년 전의 비극이 기적 같은 해피엔딩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저는 호텔의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인사팀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문소리가 나자마자 쩔뚝거리며 나오셨어요. 저는 엄마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호텔 정규직이야. 이제 엄마 수술 받을 수 있어. 제 말을 듣자 엄마는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정말 장해. 죽기 전에 우리 딸 번듯한 회사 출근하는 걸 보게 되는구나. 우리 딸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는 저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우셨어요. 그날 우리 모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세월의 아픔을 씻어냈습니다. 이후 엄마는 회사 지원과 대출을 받아 무사히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공원을 산책하실 만큼 건강해지셨습니다. 우리 딸이 벌어온 돈으로 수술해서 그런가 다리가 날아갈 것 같다. 활짝 웃는 엄마를 볼 때마다 그간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린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여전히 호텔 CS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흉터는 여전하지만 더 이상 스카프로 꽁꽁 싸매지 않습니다. 예쁜 스카프를 멋으로 두르고 당당하게 동료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제 실력을 인정한 동료들은 제 흉터를 영광의 상처라고 부르며 존중해 줍니다. 20년 전 제가 화마 속에서 구한 아이는
호텔 로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런트 직원이 되었습니다. 펀칠한 외모에 유창한 영어 실력,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씨로 고객들의 칭찬이 자자하죠.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그래, 너도 수고해.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을 때마다 지난 20년의 아픔과 눈물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날을 보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 웅크려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상처가 언젠가 당신을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할 날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